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서브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 상가 매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서브 요금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브엔 일반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로 설명드릴게요. 일반 패키지는 최소 30건부터 300건까지 사용 가능 건수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결제 건수만큼 매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매 수량만큼 원가 추가 전송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사용 가능한 건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충전해서 매물을 더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20건짜리를 결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6만원으로 120건을 사용하고 매물을 더 올리고 싶으면 건당 2020원을 충전해서 120건까지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총 240건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40건을 모두 다 쓰면 다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패키지 구입할 때와 충전금으로 추가 구매할 때의 건당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6개월 안에 몇 개 정도를 올릴지 잘 생각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광고를 공격적으로 할 생각이라면 300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300건은 6개월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충전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금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매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매물 등록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서브를 선택하면 부동산 서브에서만 노출이 되니 창이 뜬 상태 그대로 두고 진행합니다. 매물 등록 시 주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매물 검증은 보통 하루 반나절 정도 안에 끝납니다. 소유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물 등록하고 난 후에는 정보 대부분이 수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될 여지가 큰 정보라면 매물을 내리고 다시 올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공매, 국유재산, 사건 등기, 미성년자 매물은 올려도 삭제한다는 것. 허위 매물로 신고되면 신고 건수에 따라 가중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 3일에서 7일 동안 매물 등록을 할 수 없음 정도에서 마무리됩니다. 허위 매물 신고는 보통 경쟁 부동산에서 많이 하는데요. 만약 허위 매물이 아닌데 신고했다면 경쟁 부동산에 역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니 너무 심하다 싶으면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반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완료된 매물은 즉시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약한 게 아니라면 계약된 건지 모를 수 있을 텐데요. 순수하게 몰랐다면 페널티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전화해서 매물에 대해 물어봤고 상황 파악 후 다시 연락해서 거기 매물 나갔네요 라고 통화를 했다면 계약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야 합니다. 손님이 허위 매물로 신고하면 페널티 부과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엔 매물 내린 후 손님과 통화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숙지했으면 확인 체크 클릭하고 기본 정보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저는 상가임대차 전문 중개사이기 때문에 상가임대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상가는 상가점포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만약 사무실이라면 사무실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일반 상가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파트 상가동 건물일 땐 단지 내 상가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일반 상가로 선택한다 해도 무리 없습니다. 상가 매물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요. 공인중개사 매물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사항이 있죠. 다른 내용은 매물 등록하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직관적으로 잘 보이도록 했지만 방수, 욕실수는 별도 기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가는 주거용 부동산보다 단속이 느슨한 편인데 올해 초쯤 상가 매물 중에서 방, 욕실수 누락을 불시 단속하는 일이 있었고 많은 공인중개사분이 과태료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부동산 서브 측에서 부랴부랴 안내 문구를 별도 팝업창으로 표시하여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상가 점포, 일반 상가를 선택 후에는 거래 종류에 따라 매매, 전세, 월세, 단기 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가 임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매물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시, 구, 동까지는 하위 카테고리를 보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난관은 이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등록 건수를 무자비하게 날려버립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행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소 기입 후 위치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매물 주소지와 관계없는 곳에 위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지에 주소지를 기입하고 위치 확인을 클릭하면 매물 주소지로 표식이 옮겨집니다. 깜빡하고 위치 표시 엉뚱한 곳으로 등록해 놓으면 이것도 허위 매물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세 주소 기입할 때 등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개별 등기되어 있는 곳이라면 호실까지 적어줘야 되고요.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다면 1층 일부, 2층 전체, 건물 전체처럼 매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 등기에 내재조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건물은 상세 주소에 내재조표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누락하면 100% 등록 건수만 날리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매물 처음 올리시는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 주소를 적고 이제 밑으로 내립니다. 기타 주소와 상가명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없는 매물을 올릴 땐 미등기로 표시를 해주어야 하고요. 간혹 등기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확연히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소수점이 달라서 등록 건수를 날린 적이 있어요.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일을 겪고 난 후 건축물 대장 면적에서 소수점은 빼고 올리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등기 면적보다 작은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가 나옵니다. 앞에서 지도에 위치 표시해야 한다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위치 노출할 거라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위치 노출 안 할 거라면 지도 표시 안 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조용히 손님 붙여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격 정보입니다. 접수받은 정보를 그대로 기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고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융자금, 권리금은 적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원래 필수 기재사항이긴 하지만 상가는 대부분 표시를 안 합니다. 집합 건물이라서 관리비가 많이 나올 때에는 평균 비용을 적긴 하지만 꼬마 상가는 잘 안 합니다. 지역에 따라 부동산끼리 견제가 심한 곳이라면 관리비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매물 정보로 넘어갑니다. 주의사항에 소수점 이야기 나오죠. 등기상 면적보다 크면 안 되지만 작으면 괜찮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검증은 등기로 하지만 매물 올릴 때마다 등기를 발급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 면적이 나와 있죠. 만약 한 개 층 전체를 쓰는 경우라면 층 면적 전부를 적습니다. 층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나 현 임차인으로부터 고지받은 면적을 적으면 되겠죠. 층 일부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의 면적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면적을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면 1층과 2층 합한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보시면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이 따로 있죠. 이 부분도 건축물 대장으로 계약 면적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적으면 되지만 전용 면적과 동일하게 계약 면적을 기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층수를 적어야 합니다. 해당 층은 말 그대로 매물 위치가 속한 층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 층을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사용할 경우엔 1층으로 표시하고요. 상세 정보란에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고 별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불법 중축된 부분인 경우,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상 총 층수는 2층인데 3층이 불법 건축물이고 그 3층을 매물로 등록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상가는 주출입구 기준이고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통해서 상가 주출입구 방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 가능 여부 역시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점포수, 현 업종, 추천 업종, 위반 건축물 여부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해도 됩니다. 화장실 수도 상세 정보란에 별도로 적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이제 건축물 용도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그대로 기입하면 되는데요. 간혹 점포, 편익시설 등 현재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아닌 것으로 적혀 있다면 현 기준에 가장 근접한 용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건축물 일자는 사용 승인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용 승인일이 없는 경우엔 사용 검사일이나 준공인가일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사용 승인일에 연도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월 부분을 없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사용 승인일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일도 확인 불가, 준공인가일도 확인 불가할 땐 어쩔 수 없이 임의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권이 등록된 연도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시설 정보인데요. 이 부분은 상가에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매물 상세 정보입니다. 입주일은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중요하지만 상가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즉시 입주와 협의 가능으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매물 특징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매물의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장점 등을 적는 게 좋습니다. 상세 정보 역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상세한 매물 특징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와 욕실수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간혹 매물 설명에 구구절절 많은 글을 적어 놓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손님들은 글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조하고 싶은 것만, 방수와 욕실만 적어 놓아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사진 정보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진 첨부해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님들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 꼭 봅니다. 그리고 매물에 관심이 생기면 사진 첨부한 부동산에 높은 확률로 전화를 합니다. 같은 매물을 타 부동산과 동시에 올렸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은 중개업소 정보입니다. 중개업소 정보와 연락처 노출 방식은 매물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함께 노출되는 부분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단에 관리자 메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노출이 안 됩니다. 즉, 나만 볼 수 있는 거죠. 상가 중개에서는 권리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상호명과 권리금을 적습니다. 이제 검증 방식으로 내려옵니다. 보통 홍보 확인서와 집주인 모바일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홍보 확인서는 매물 접수자로부터 매물 광고 동의 사인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고, 집주인 모바일 방식은 임대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해 동의받는 방식입니다. 상가의 경우엔 임대인보다 현재 임차인을 통해 접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홍보 확인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집주인 모바일 방식은 동일 날짜 매물 리스트 최상단에 노출되는 장점이 있으니 공실 매물이라면 이 방법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등록권입니다. 무엇으로 결제하냐는 거죠. 패키지 건수가 남아있다면 등록권 사용하시면 되고요. 건수를 다 소진했다면 아래쪽 충전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의뢰인 칸에는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관계에서는 본인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매물 등록할 때마다 등기 발급하려면 돈이 조금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보이는 소유자의 성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성이 동일하다면 일단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이름으로 올려봅니다. 검증 단계에서 소유자 불일치가 뜨면 그때 등기를 발급받는 거죠. 불일치가 자주 뜨지는 않아서 저는 이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소유자 전원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10명이면 10명 모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와의 관계에는 본인이라고 적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자 이름에 법인명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와의 관계에는 직원이라고 적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연락처입니다. 홍보 확인서 검증 방식을 선택했다면 연락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 모바일 확인 검증 방식을 선택했을 땐 소유자의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광고 동의 문자를 받아야 하니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홍보 확인서 검증 방식으로 계속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홍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단에 빨갛게 표시된 홍보 확인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매물 접수자의 광고 동의 사인을 받아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소유자의 이름을 적고 내가 사인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하단에 서명하기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제일 위에 V 표시 해주시고요. 가장 아래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소유자의 성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명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즉 사람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법인 건물일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직원이라고 적으라고 한 것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여기에 직원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직원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매물 접수자의 이름을 적거나 제 이름을 적습니다. 작성이 모두 끝나면 가장 아래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의뢰인 이름과 서명이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었으면 이미지 첨부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첨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홍보 확인서 첨부 누락해도 검증 실패로 등록 건수가 날아갑니다. 누락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약관 모두 동의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아래 매물 등록 누르고 팝업 창이 뜨면 확인 누르고 끝입니다. 매물 정보 전송은 완료되었으니 이제 네이버 부동산 측에서 검증이 끝나면 곧바로 노출됩니다.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등록 시간도 3분 내외로 굉장히 짧아질 겁니다. 힘내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